보다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선거를 보다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의 신영일입니다. 정치 참여하면 흔히 선거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보다 활발한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부터 만나보시죠. 민주주의는 어원으로 따지면 인민의 지배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주권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주권자가 보다 가까이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제로는 주민의 삶과 가까운 정치라고 말하는데 그게 좀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지방자치가 좀 멀게 느껴지지? 우리의 삶과 왜 이렇게 괴리되어 보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넓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한 건데 어떻게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되셨나요? 저는 정치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책이 담고 있는 규범적인 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례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규범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 갖게 되어서 최근에 연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들어달라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지방자치 주제가 상당히 좀 재미없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좀 우리한테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보이지? 왜 이렇게 흥미가 없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제의 우리가 생각했던 지방자치라는 이상이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1년인데 2021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한 30주년. 부활했다는 건 한 번 죽었다는 얘기겠죠. 언제 한 번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올해가 30주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부터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48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9년에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52년에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60년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선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지방의회를 해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임명제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화를 이루면서 현재 87년 헌법에 다시 지방자치 규정이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90년에 지방자치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91년에 일단은 지방의회 의원부터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직접 주민이 직선제로 뽑는 그런 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018년 6월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서에 뭐 민주주의에선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생각을 해봤을까요? 우리가 지방자치는 왜 필요할까? 지방자치 하면 떠오르는 거? 지방자치를 왜 해야 한다고 혹시 배우셨는지 기억나는 분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저는 실제로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일은 어쨌든 지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 집권 체제에서 이 지방의 속속들이 그 개인 사정들을 다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거는 그 지방자치제도가 잘 탁월한 그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마치 그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전에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비례해서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좀 그러면 뭐 이제까지 이 정책이 있었으니까 그걸 왜 해야 된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사상 일단 왜 하자고 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민주적인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산출하고 제한할 정치적 틀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렵죠, 말이. 쉽게 말하면 내가 영향을 받는 거. 내가 어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 그 정책에 내가 일정하게 발언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권한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아마 민주주의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걸로 가정되니까 이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원칙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을 하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적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적은 게 좋죠? 사람들의 얘기를 한 명 한 명 들으려면 너무 많으면 그건 다 못 듣잖아요. 그래서 작을수록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 사이즈의 문제, 공동체 크기의 문제에 주목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장자크 루소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이제 1만 명으로 구성된 만약에 국가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주권자는 한 명인데 거기에 1만 명의 국민들은 이 주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결정에 대해서 1만 분의 1만큼의 영향만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더 작아진다면 어떻겠어요?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진다고 봤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건 실제로 작은 공동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현실에서 잘 나타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에 가깝게 실현되려면 국가가 사이즈가 작아서 또 인민이 편하게 모이고 시민 각자가 모든 시민을 잘 알고 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가능하다. 또 너무 어려운 거는 못한다. 이래서 실제로 공동체가 작을 때 주권자가 더 자신의 주권을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뭐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냐라고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걸 스위스 같은 데는 여전히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란츠게마인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스위스도 이제 몇 개의 칸톤이라는 주가 있는데 그 많은 주에서 한 2개의 주 정도가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광장 같은 데서 모여서 실제로 그 주에서 겨는 주요 의사에 대해서 발언하고 손을 들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하셨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이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고 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으로 알려진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연방국가를 설립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봤던 반연방주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워드라는 어떤 작은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뭐 민병대라든지 순찰, 학교, 구빈, 공공도로 뭐 이런 다양한 공적인 일에 주민들을 다 참여시켜서 선출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직을 담당하게 할 때 그 공화국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과 그다음에 사랑이 늘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작은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토크빌이라는 이제 프랑스 정치 철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했던 곳에서 타운 미팅 이런 것들의 전통을 미국의 가치로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 뭐 국민과의 대화 혹은 뭐 주민총회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공공에서 하는 자기 타운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참여하고 만나서 논의하는 장들이 있었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공의 그 지방의 문제를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임스 브라이스 경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최고의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그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지방자치정부의 실현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민주주의라는 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노력하려는 의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될 때 그런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가 실제로 우리가 정치라는 걸 책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함으로써 안다라는 거죠.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를 지방자치제도가 제공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긍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얘기했지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이 너무 독점적인 권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 큰 결정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이 너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그게 사실 견제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부의 통치 내용이 좀 더 아래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좀만 더 관심 갖고 있으면 전화해서 이거 우리 이거 왜 이래요? 우리 집 옆에 이거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여기에다 이걸 짓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 체육관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지방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분권화의 논리인데 권력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긍정했던 입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크빌이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미국을 봤더니 미국에서는 별의 별 결사체가 엄청 많다. 그래서 얘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모여가지고 작은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결사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더라. 이런 이제 전통을 발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그 가상의 동네 후계동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 보면 그 동네 아저씨들이 뭐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기축구회. 조기축구회가 일종의 결사체죠.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조기축구회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야.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고 학교도 그쪽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이제 지안이 아이유가 좀 이제 안전이 불안하니까 야 누구야 거기 문 열고 예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여기 이상한 사람이 오면 좀 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공동체에서 이런 뭔가 결사체를 이루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동네 사람들과 하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 안면 같은 것도 생기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건 우리 이거 좀 해달라고 이걸 좀 정착적 개념으로 하면 이제 사회적 신뢰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배드민턴도 치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제를 하고 이런 결사체를 많이 만들면 그 속에서 사람들 간의 신뢰가 싹트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네 번째의 마지막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드라마 속의 내용과 지방자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너무 어려운 정책, 지방자치 정책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야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이러면 좀 학생들이 자다가 눈이 조금 떠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 아나운서님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물론 했죠. 예. 그때 투표 몇 장 투표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총 그 기표 도장을 4번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아, 저도 틀렸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이 찍었나요? 더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했던가요? 예. 어쨌든 제가 찍을 건 다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몇 번을 찍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신 아나운서님은 4장 찍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7장에서 8장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원래는 7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회가 있고 그러면 광역의회에서도 이제 일반 지역구 의회 대표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고 그러면 3개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에서도 이제 구라든지 시, 군, 구의 장인데 기초단체장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의원 그다음에 비례대표 기초의원까지 해서 또 3장이 되죠. 거기다가 교육감을 또 뽑습니다. 그럼 7장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보궐선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8개까지 투표를 해야 했어요. 제가 그때 투표를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 투표에 대해서 제대로 다 파악을 하고 지금 찍는 건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예. 저도 학생들이나 이렇게 분들이 물어봐요. 그래도 선생님은 정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투표를 하실 때 뭔가 다 이렇게 파악해보고 공약도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투표하시죠?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예. 정치학을 하는 저도 이 7장을 찍고 있을 때 약간 영혼이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큰 우리 광역까지는 알겠는데 기초의원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투표를 해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투표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렇게 많은 정치 철학자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가 굉장히 좀 멀게 느껴져요. 우리 삶의 문제니까 오히려 가깝게 하기 위한 정책이 지방자치 정책들이고 지방자치를 하는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방자치가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왜 이렇게 지방자치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자치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 선거할 때 그때 참여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비교해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지방자치를 하든 안 하든 투표가 한 번 더 하는 그 차이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게 나한테 더 가깝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이제 정치적인 효능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누구로 뽑았다라는 건 나한테 좀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을 누구로 뽑았는지 아니 큰 차이가 누가 되든 나에게 별로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는 청년 세대 분들한테 왜 더더욱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2019년 우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7.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사는 곳에서 그곳에서 평균적으로 7.7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7.7년 중에서도 임차 가구,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2년 이내에 사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현재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임차 가구는 60.9%까지 올라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사회라는, 이사가 많은 사회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지방자치라는 게 여기가 내가 살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살 때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이야. 취직하면 떠나든지 어딘가에 떠나야 할 곳이라 그러면 여기 사는 곳이 나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곳, 내가 사는 곳, 지금 학교지만 빨리 가능하다 그러면 좀 더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좀 정착해서 정을 붙이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게 지역구나 이렇게 작은 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시는 곳에 얼마나 사셨어요? 한 1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그럼 옮겨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월간 노동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2020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월간 연 노동 시간이 163.6시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작년에 11.2시간이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고 해요. 한국의 근로 시간은 1908시간인데 OECD 국가들 중에서 다른 나라들과 좀 월등히 길고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 시간은 1,400시간. 미국도 근편인데 1,700시간이니까 1,760시간이니까 우리보다 한 그래도 뭐 200시간 정도가 더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일하고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지역의 문제에 관심 가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 촬영하고 집에 가서 지방자치 관심 가질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 끝나고 오면 집에서 그나마 쉴 수 있으면 좋은데 언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처럼 어떤 1터와 3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건 3터전, 삶의 터전의 문제고, 그런데 1터에서 우리를 너무 많이 붙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에 관심을 가질 여력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지방자치 제도도 결국은 여러 가지 대표 형태로 따지면 지역 대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지역별 지역 이익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념에서 이 지역 대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의 공동체가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여전히 우리 농촌이나 그다음에 뭐 어촌 중심의 뭐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하나의 동질적 이익을 가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떤 정책이 그 지역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만 온다 그래도 이제 이익이 너무 다원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나한테 내 이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 지역에서 지금 뭐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집값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니까 별로 이 지역에서 사는 게 나한테는 내 이익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에 아이를 위한 체육관이 생긴다 이런 거 이제 A가 있거라든지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거기서 이익이 될 텐데 저는 애도 없고 이러다니까 공동체에서 체육관이 생기든 말든 나에게는 그냥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원적 이익 중에 이제 도시는 이익이 분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역이라는 걸로 대표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이라는 공간으로 대표하는 것이 내 삶에서는 그닥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그 둘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대표 체계라는 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지역구에 뭐 구청장 뭐 이런 걸로 출마하신다. 그럼 주로 어떤 공약을 내세우실 것 같으세요? 아, 제가요? 예. 제가 출마한다면 글쎄요, 구청장으로 출마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변에 그 육아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맞벌이해서 아이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육아 시설 같은 거 그런 쪽에 조금 더 힘을 주겠다. 그럼 아마 그쪽에 이제 또 30, 40대 유권자들은 또 주변에 또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니까 표를 넣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에서는 요즘에 또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육아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이런 것도 얘기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방자치 선거에서 가장 많은 공약으로 나온 건 지역개발 공약.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 이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항만을 건설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뭘 세우겠습니다. 체육관을 세우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를 새로 깔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지역의 개발 공약을 많이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뻔하게 이게 거기에 필요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권자들 뭘 바래요? 개발 공약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공약을 남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재정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필요 없거나 이럴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공약이 지역 개발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역의 개발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에다가 뭘 건설하고 이러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하는 사람한테 주로 이제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게 그런 개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커넥션이 만들어지고 그 거리가 이제 부패 커넥션이 돼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개발 이익과 결합돼서 유착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역사적인 차원에서 한번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왜 어렵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앙집중화의 역사가 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관료국가에 속하고 그래서 중앙집중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다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고 식민지배라는 게 이제 수탈을 위한 통치니까 중앙이 굉장히 강하게 뭐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파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국주의 지배를 위해서 통치 수탈을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통계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지방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를 가졌지 않습니까? 아까 권위주의 정부가 지방자치 폐지시켰잖아요. 임명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강한 중앙 집중의 유산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뭐 더해서 거의 수도권으로 인구의 뭐 절대 다수가 수도권에 사는 초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걸 이제 정책으로 많이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국토 균형 발전이 왜 제한적인지 것 같으세요? 글쎄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사람이 그만큼 서울하고 비교하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체라든지 여러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의 주요 뭐 경남이라든지 몇 군데 이런 데를 빼고는 사실 굉장히 산업 기반이 없는 곳에서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부 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정부 기관이 지방에 이전해가지고 그 지방에 줄 수 있는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어느 정도의 세금? 뭐 세금 정도 있고 예.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죠, 사실은. 그 공공기관이 지방에 인재를 뽑아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빼고는 뭐 그렇다고 제가 균형 발전 정책이 잘못됐다, 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중앙 집중의 힘에 비해서 그 힘을 바꾸기에는 이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방과 중앙이 이제 지방이라고 그래도 다 같은 지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이제 지방이 얼마나 자기 지방세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정책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평균 50.6%예요. 그러면 그런데 평균 56%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지방 자립도가 높은데 그렇지 않은 지방은 이제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말만 지방자치 한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해봐야지 늘잖아요. 처음부터 통치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해봐야 되니까 지방에서도 요구를 한 거죠. 중앙에서만 너무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지방에 좀 넘겨줘라. 그런 걸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그 결과물로 중앙의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제 법률을 일괄적으로 제정하는 게 지방 일괄 이양법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사무들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행정예산 2020년 예산을 보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 30% 미만인 곳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 170곳입니다. 그리고 점점 근데 또 30% 미만의 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소멸 지방의 위기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이 갖고 있는 중앙의 집중화의 경향 이런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걷는 세금이 8이고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 2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출은 중앙에서 4를 하고 지방에서 6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에서 걷어서 그걸 지방에다가 넘겨주고 지방으로 하여금 그걸 집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걷어서 지방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걷어서 그 자원을 지방 교부세 등으로 지방 자원을 보충해 주거나 국고보조금 통해서 지방을 지원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기겠어요? 중앙이 힘이 있죠. 이걸 주거나 주지 않거나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쓰는 거하고
정부가 중앙에 걷어가지고 지방으로 나눠주게 되면 중앙에서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조건이 그러니까 중앙이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이 이 여력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지방도 편차가 큰 조건이다. 이런 조건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또 어렵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또 실제로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니까 이걸 좀 더 주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뭐 3인 이상이 모여서 예를 들면 우리 육아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이런 육아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주민들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스스로 제기를 해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면서 사람과 함께 모여서 또 같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친해지고 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알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 공동체 정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에는 이제 뉴타운 사업이라서 전면 재개발 사업이어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다 갈아엎는 거. 그런 게 이제 전면 재개발 정책이고 우리 이 도시재생 정책은 싹 다 갈아엎지 않고 있는 마을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걸 그 관계망들을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마을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가는 정책을 도시재생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다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자기 공간을 바꿔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참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어떤 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돈 받고 일하는 게 전문가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뭘 봉사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것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러라고 우리가 좀 돈 들이고 당신들 보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참여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여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보고 참여하라고 그러면 아 제가요 왜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멀리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1터와 3터가 떨어져 있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참여를 기치로 내세우고 실제로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들을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참여하는 걸 불편해라하고 힘들어라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공동체 정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과대 대표되는 게 있고 과소 대표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과대 대표되냐면 이제 마을에 오래 사는 사람, 이제 아파트에 살고 또 정주하는 사람, 정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이익은 잘 마을 공동체 정책에 내는 걸로 아까 육아 문제나 이런 건 잘 대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 그 다음에 뭐 비정규직들, 그 다음에 어떤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익들.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언제든지 그냥 전세값 인상시키면 떠나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 정책을 해도 그 공동체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참여가 전부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우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냐. 그런데 뭔가 참여해야 된다. 당위는 거 뭐예요? 마치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관심을 갖는 거지 민주주의의 이상, 자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로 사람들이 지방자치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민적인 역량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말만 참여하라고 참여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청년인데 이곳에서
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청년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 내가 살고 있는 뭐 이 지역에 만약에 내 학교 다니면 학교 근처에 기숙사가 좁다. 그럼 기숙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 갖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떨 수 있어요? 거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참여하세요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을 좀 더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터와 3터 간의 괴리가 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줘야 된다. 노동 시간을 만약에 못 줄여준다 그러면 그런 1터에서의 우리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3터에서 충족시켜 주는 거. 그래서 뭐 주거 문제 같은 것도 새롭게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 동반자 같은 제도를 통해서 뭐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묶어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들 같은 것들이 지방자치 수준에서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건강, 복지, 환경, 주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원이나 기회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좀 더 제공이 되고 그것에 주민들이 관심 갖게 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이 지방자치의 문제를 우리가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방자치에 관심 갖고 그 지방자치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의하시면서 드라마 내용 언급하시고 또 유행가를 직접 불러주신 교수님은 처음이세요. 예.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느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재밌으려고 합니다. 아, 예. 예,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하면서 듣는 그런 모습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의 그 공동체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뭐 제가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는 네. 이제 연구자다 보니까 예. 그 처음에 출발했던 게 이제 학교가 있는 이제 지자치구가 네. 마을 민주주의라는 걸 가장 열심히 추진했던 자치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지켜보면서 예.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걸 하게 되는지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자치구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슬프게도 예.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금방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계속. 예. 그 구를 못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주민 참여 사업들 예. 이런 것들이 뭐가 있고 주민들이 어떤 걸 하는지를 지켜보고 관찰하는 입장에서 예.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 자산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예,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으면서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 네. 네.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한국사에서 배웠던 삼국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삼국시대에는 중앙 집권 체제가 빨리 만들어질수록 그게 전성기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국가의 발전과 중앙 집권 체제가의 연관성이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데 만약 지방자치 체제로 이게 흘러간다면은 국가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방자치와 중앙 집권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건 역사적인 질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스윙할 수 있는데 너무 분권화돼 있으면 뭐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일정하게 힘을 가지고 결정해서 틀을 만드는 단계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중앙 힘이 너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지방 쪽으로 힘을 이행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제 이 분권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분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과 지방이 갈등이 심했던 나라들, 중앙의 권리를 뺏기지 않고 자치가 원래부터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흔히 말하는 연방제 국가들은 다 그러고 보면 지방이 원래 권력이 상당히 있었고 그걸 중앙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일정하게 중앙이 만들어지고 다시 뺏겼지만 그걸 다시 또 지방으로 돌려주면서 일종의 힘의 균형 이런 게 만들어져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적합하냐는 건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연구자의 머릿속으로 여기까지가 적합해. 뭐 아까 세금 중앙에 8대2인데 그걸 6대 4면 좋아. 이런 걸 제가 머릿속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정치를 해 가면서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죠. 정치적인 타협들을 통해서 이제 지방이 이제 요구해야지 자꾸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법도 지방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행을 오는 거고 그런 타협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어떤 지방자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새 기술의 발달 그리고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온라인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이제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맘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기반 공동체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온라인의 특성상 그 공간적 한계가 없다 보니 지역 정체성이라는 게 점점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강점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약점으로 다가올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구역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역에 산다 그래서 해당 이렇게 옆에 군데 이 지역에 산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만 대표돼야 된다. 그 사람들의 이익만 대표한다 그러면 너무 자기적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꼭 주민이라고 할 때 그 지역의 행정구역상에 뭐 등록을 한 사람을 주민이라고 보는 개념은 약간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협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 구역을 넘나들면서 주민의 개념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실제로는 온라인상에서는 뭐 맘카페나 이런 것들은 그걸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힘들은 결국은 지방의 정책의 결정에서도 꼭 지방 구별로만이 만들어지는 의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고 공통으로 관심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강연 너무 인상적이게 들었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이제 좀 좀 생각이 들었던 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상에서의 문제는 쉽게 느끼지만 그것이 어떠한 조직화된 이익으로 나타나서 민주주의 절차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이익을 좀 조직화시키고 다양한 이익을 결집시킬 그러한 행위자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자신을 대표한다는 대표자 또는 정치인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럼 단순히 주민들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주민과 그 주민을 대표하는 그 정치인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과 대표 간의 신뢰는 중요하죠. 대표 받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대표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효능감, 나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효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의제. 설령 내가 지역구라 하더라도 지역구 대표, 아까 구청장이 됐지만 꼭 개발 이익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요즘에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다. 혹은 뭐 육아 문제에 관심이 있다. 혹은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이슈들. 를 발굴하고 그런 이슈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 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사는 문제를 풀어준다. 내가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걸 느낀다면 그 대표가 나한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되나 이 사람이 안 되나 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차이가 있었네.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더 관심 갖고 내가 지방자치 문제에서도 이런 사람을 뭐 이런 쪽을 찍어야겠다. 이런 정책하는 것을 찍어야겠다고 할 수 있겠으니까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삶에 중요한 사람들과 관련된 의제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내가 당신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주 유익했습니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듣는 분이나 보시는 분들이 또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었다면 저로서는 의미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몇 점 정도 주실래요? 제가 그걸 점수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제 30년 좀 넘었어요. 네. 아까 87년에 부활돼서 지방자치도 그러면 30년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경험이 그렇게 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긴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민주주의가 나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긴 호흡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지향해야 되는지 또 변화된 조건 아까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전례 없던 문제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중앙 정부에서만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자영업자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같이 또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좀 더 긴 호흡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되 우리가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아까 코로나,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시대 변화에 맞춘 지방자치의 모습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요,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한국 정치 그리고 또 지방 자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사는 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방 자체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까? 시민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우리 사회에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가지게 되었고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안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던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